자, 이런 교재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268페이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에 제가 읽으면 이줄 것입니다. 자, 시행자는 밑줄 쭉 긋십시오.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고 작성하거나 변경하여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까지 미칠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동그라미 하죠. 제출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제출을 동그라미 하죠. 네,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적으십시오. 아니야, 승인. 오늘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철저에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3개를 배웠어요. 앞 시간에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철저에서 지정권자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 3가지. 저를 보고 생각해 보죠. 책 만지지 말고 저를 보고. 3가지가 뭐죠? 아까 토지상환 채권 발행 계획은 지정권자 승인을 필요로 하죠. 토지상환 채권 발행 계획은 지정권자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필요로 했죠. 원형지 공급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수금 수치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3가지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거야. 그런데 조성토지 공급 계획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 의무가 있지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험 나오면은 여러분은 90% 이상이 다 당합니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잖아. 승인입니까? 제출 의무가 있습니까? 제출에 관한 의무가 있지 지정권자 승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것은 찍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나오면은 90% 이상이 당하더라는 겁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표를 하나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고개를 들어보죠? 고개 들어보시고. 제가 제출을 그냥 동그라미 하는 게 아니라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험생의 실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같이 보죠. 지금 무슨 방식으로 공사 끝났죠? 수용 방식.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되잖아요.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조성 토지를 공급할 수도 있죠. 네, 조성 토지를 개발자에게 공급할 수도 있고,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 범위에서 미개발된 원형지를 공급할 수도 있죠. 우리는 앞 시간까지 무엇을 공부한 거죠? 원형지 공급에 관하여 이제 학습이 끝난 거예요. 이번 시간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공부하는 거죠. 우리 앞 시간에 조성토지 공급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조성토지 공급 방법.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 방법 원칙인데 추천 방법 3가지, 나머지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함이 원칙이에요. 근데 학교용지나 공공시설 용지 등을 공급할 때는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다. 이걸 구분해 시험 친단 말이야.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 방법, 가격. 자, 방법부터 같이 볼까요? 이런 교재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보면은 저 위에 동그라미 2번 참고학습 바로 위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원칙적인 공급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조성토지 공급 방법. 동그라미 2번이 원칙, 3번이 특례가 되어서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앞쪽으로 묶어서 앞에다가 조성토지 공급 방법이죠. 조성토지 공급 방법이라고 적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방법. 원칙이 뭐죠? 경쟁 입찰 방법에 따른다. 줄 것이고 밑에 원칙.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함이 원칙인데 특례 들어옵니다. 특례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추첨 방법하고 수의계약 방식이 있잖아요. 추첨 방법 세 개는 꼭 암기하셔야 돼. 줄 거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줄 거야.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나 공장 용지는 추첨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는 추첨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동그라미 2번. 그때 국민주택 규모,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 면적 얼마? 배웠잖아요.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로 하면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함이 원칙이었죠. 동그라미 2번 씁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는 무슨 방법? 추첨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외워야 돼요. 조성토지 공급 방법은 원칙이 경쟁 입찰 방법인데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를 공급하거나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를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니은문대로입니다. 나머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위 2번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공부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쭉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암기입니까? 참고입니까? 참고. 예를 들면 A번 줄 거죠.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국가 등에게 공공용지를 공급한다면 당연히 경쟁입찰로 팔아야 됩니까? 수의계약으로 줘야 됩니까? 수의계약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 네. 그 다음에 임대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다음에 해당한 자, 국가 등이죠.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공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국가 등이 50% 이상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도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 용지 동그라미 해두면 되겠네.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 그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읽어두는데 2번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아까 채권자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채권자에게 공급해야 되잖아. 수의계약으로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해서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상환할 때는 뭐죠?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 밑에 제1입니다. 제2. 경쟁 입찰 또는 추첨 결과 몇 회 이상?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이 허용이 됩니다. 이런 거 위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내려옵니다.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 가격입니다. 공급 가격은 조성 토지의 공급 가격의 평가는 밑줄 긋죠?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조성 토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공급함이 원칙이에요. 단 줄 긋죠?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줄 거예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요. 내려오면은 심학세 보면은 조성토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가 들어있죠? 7개가 추가되어 있다고 해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가격 058조 뒤에다가 감정가격 이하죠. 조성토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격 이하,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다음에 해당하면 조성토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통째로 한 문제가 나왔었죠? 28회 때. 자, 1번 공공청사 동그라미. 공공청사 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시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2번에 사회복지시설 저 뒤에 첫 번째 줄 끝에 사회복지시설 용지. 사회복지시설 동그라미 했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사회복지시설 동그라미 하시고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데 단 두 번째 줄 끝에 유료시설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줄 거예요. 유료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상식이지 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제 끝에 공장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하고 공장인데 줄 거요.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 소유자가 설치하는 공장 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동그라미 임대주택 용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도
감정가격이하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두 번째 줄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에요. 우리 한때 동남아와 중국에서 우리 외국인들 여행객이 참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명동이나 이렇게 나가보면은 그때는 뭐 이태원이나 전부 외국인 중국 관광객이 막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사드 배치 문제,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관광객이 뚝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힘든 거예요. 그때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관광을 하면 서울에 숙소가 없대. 특히 1급 호텔이 하룻밤에 뭐 30만 원, 50만 원에 채울 수는 없잖아요. 10만 원대 이렇게 관광 호텔이 부족해가지고 남이섬에 관광하고 인천 외곽까지 숙소 찾아가고 막 해야 됐대. 그래 관광 산업이 되겠어. 그래서 신도시 개발 지역에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는 관광 산업 진행을 위해서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그때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는 관광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크게 뭐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은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단독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지금까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원행지 공급과 조성도시 공급을 모두 다 마무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뭐죠? 환지 방식. 자, 이제 화면 보시면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이제 지금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는 지금 화면 보시면 필기를 해뒀고요. 잠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을 공부합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고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땅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은 수용 방식으로 하면 수용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 다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요. 하고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라면은 비행정청이 시행자라면은 그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환지 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에 들어가게 되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공사 시행은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에 들어가게 돼요. 공사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지정할 수 있죠? 환지 애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어. 환지 애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환지 애정지 지정이 있으면은 그 지정을 전후로 해서 환지 애정지 처분을 전후로 계속 도시개발 사업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공사는 시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환지 애정지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지 애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애정지 처분은 환지 처분을 위한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애정지 지정을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경우 환지 애정지 지정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 애정지 지정을 전후로 계속 공사가 시행되고 그 공사가 완료가 됐어. 완료되면은 환지 처분 절차를 밟게 돼요. 이 환지 처분 절차는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환지 처분의 절차, 암기 지금부터 같이 하면서 나올 때마다 하면 되잖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을 시킵니다. 공람 기간 내에 이해관계자들은 관계 서류를 읽어봅니까? 와서 안 읽습니까? 공개 열람 기간 동안에 열람을 하겠죠. 읽어봐요. 와서 읽어보고 관련된 서류를 읽어보고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집에 가야 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까?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자는 서류 열람 후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 중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가 있으면 그 준공검사로부터 며칠? 60일. 준공검사가 있으면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마무리. 이게 공사 완료 공고부터 환지 처분이 있기까지 이 과정이 환지 처분의 절차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가 일반에게 공개 열람됩니다. 공개 열람 기간 동안에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공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거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가 있으면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쭉 한번 보여드렸고요. 교재 보지 말고요. 자,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입니다. 종전 토지. 사업전 토지를 무엇으로 부르죠? 종전의 토지라고 불렀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니까 신도시 개발되기 전이니까 아직까지 여기는 미개발된 상태, 임야도 있고 전답가송 등 농지도 있겠죠. 그리고 일부 취락 마을도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신도시 개발 전 종전 토지는 이랬죠. 그런데 자, 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에는 다음과 같은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도시 개발 전 원주민들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100분지고요. 100분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 갑. 도시개발하기 전 100분지에는 10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 갑이 있었다.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도시개발하기 전 101번지고요. 101번지에는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그 농지 소유자는 을이었습니다.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400번지입니다. 400번지고 농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였고 그 농지 소유자는 병이었다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갑을 병 외에도 수백 명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있겠지요. 꼭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명을 소개한 거예요. 자, 이 동네에서 지금부터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거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니까 이 환지 구역구의 갑을병 등의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을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지 않죠. 환지 방식은 토지 등에 대한 수용이 없습니다. 수용하지 않고, 즉 갑을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농지나 임야를 택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이제 도시개발이 끝납니다.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자, 농지나 임야 상태든 종전 토지가 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이 됐죠. 이제 조성이 되고 이 조성된 택지 등에서 신도시 개발을 위한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택지 조성되면은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겠죠.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하게 됩니다. 확충을 해서 여기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이 조성됐습니다. 택지나 상가 용지 등이 조성이 됐다라고 합시다. 택지가 조성됐고요.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죠. 100번지 갑의 농지였잖아. 이곳은 토지가 분할됩니다. 분할되어서 100-1번지, 100-1번지는 시청 용지입니다. 시청 용지로 환지가 결정이 되고요. 100-2번지는 학교 용지, 학교 용지로 환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 건너편에는 업무 중심 혹은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으로 환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화, 스포츠 등 시설 용지로 환지가 결정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왼쪽 그림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 종전 토지죠. 오른쪽 그림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조성토지. 조성토지는 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뜻하게 되는 거죠. 이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어. 끝나면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환지 계획구역에 새로 조성된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이겠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이겠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택지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끝나더라도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소유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교부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여기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이렇게 교부해 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그래서 환지는 토지의 교환이에요. 토지 교환. 갑의 종전 토지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종전 토지는 100번지 위치에 있었는데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갑의 토지를 교환해 줬거든. 이것을 환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를 설계합니다. 이것을 환지 설계라고 하고 그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환지 계획이 되는 거, 환지 계획.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그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여기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정해줬죠.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아직 500제곱미터 남아있잖아. 그 500제곱미터는 이거예요, 이거.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환지를 정했습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습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해서 무엇으로 부릅니까? 보류지라고 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된 땅을 보류지라 그래. 그래서 보류지는 환지로 결정된 토지입니까? 환지로 결정되지 않고 보류된 토지입니까? 환지로 결정되지 않고 보류된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201번지 땅을 201-1로 분할해서 처분해서 이 땅은 팔아서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쓸 수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비지는 본래 환지로 결정하지 않은 보류지였는데 그중 일부를 팔아서 경비에 쓸 수 있는 용도로 결정하면 뭐죠? 채비지가 되는 거죠. 채비지. 이렇게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는 1000제곱미터 농지 중에서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로 돌려받아요. 근데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했잖아요. 종전 토지 면적의 50%를 갑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한 거 맞죠? 이를 토지 소유자 갑의 토지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부담률.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자 값은 종전 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농지 가운데서 그 농지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50%에 해당하는 보류지 500제곱미터를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값의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자 값의 토지 부담률은 몇 %입니까? 50%. 종전 토지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땅을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로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환지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을 1, 2월 때는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하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깊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3월달 강의는 테마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토지 부담률, 평균 토지 부담률을 그런데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값 혼자입니까? 수백 명이 있습니까? 수백 명의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평균적으로 종전 토지 면적의 몇 %를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했어요. 그것을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 평균 토지 부담률 계산 문제가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입니다. 278. 278페이지 오세요. 278페이지 오시면은 시바학습에 보면 토지 부담률 나와 있습니까? 네, 토지 부담률.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죠. 토지 부담률입니다. 토지 부담률에서 1번 간보의 개념하고 2번 간보의 종류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연구하지 말 것.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다쳐요. 내려오세요. 3번 오세요. 3번. 3번 오면은 옛날에 이걸 간보율 했는데 요즘에는 법에서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니까 간보율로 하는 게 좋습니까? 토지 부담률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까? 토지 부담률하고 간보율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부담률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혹시 누가 간보율에도 토지 부담률을 말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출제는 토지 부담률로 물어보니까 토지 부담률로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네, 옛날에 간보율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거기서 3번 내려옵니다. 자 토지 부담률 산정 방법 여기서 시험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의 별표예요. 27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27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별표하시겠습니까? 네. 환지구역구역에 지금 두실 거예요. 평균 토지 부담률은 환지구역구역에서 법상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밑에 지금 원칙. 이런 조문을 외워놔야 돼요. 환지구역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이 한번 봐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줄 거예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로서 얼마까지? 60%까지 동그라미. 60%까지, 한글까지 동그라미. 60%까지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 있어요.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원칙이지만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줄 것죠. 두 번째 줄 끝에 줄 것죠. 뒷부분에 토지 소유자 총수, 환지구역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자 3분의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네,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까? 가로를 잘 건너뛰어서 환지구역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줄 것입니까? 가로 안에 줄 거면 안 돼. 혹시 가로 안에 줄을 꺼서 책을 망치시면은 교재를 찢어버리고 새 책을 사면 되죠. 네, 한 권 다시 팔았다. 자, 환지구역구의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초과할 수 있죠? 60%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어. 60% 초과 동그라미.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에 암기해두세요. 환지구역구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면 원칙이지만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지구역구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65%, 70%로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환지구역구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다음 계산에 따라서 산정한다라고 해서 이거 공식을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거기 별표하시고 이걸 알고 있어야 계산을 하는 문제가 2번 나온 거예요. 환지구역구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다음 계산에 따른다라고 공식이 나와 있는데
공식을 보는 게 유리할까요? 절을 보는 게 유리할까요? 죄송해요. 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보세요? 환지교육의 평균 토지는 없는 이런 뜻이잖아. 한번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환지교육의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몇 퍼센트의 땅을 부담했을까?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야.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환지교육의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평균적으로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몇 퍼센트의 땅을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했을까? 그 개념이 평균 토지 부담률이에요. 그러면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렇게 구합니다. 공식을 만들어 보자고. 책 보지 말고 공식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책을 보면 쉬워져요. 중간에 보면 어려워져 이제. 네. 근데 보지 말라고 하면 자꾸 보고 싶죠, 그죠? 그래, 한 번만 봐, 1초만. 됐어. 한 번 더 보여드릴까? 1초만. 됐어. 이제 안 보기.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뜻이야. 모든 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를 부담했으니까 환지교육의 모든 토지 면적 중에서 맞습니까? 환지교육의 토지 면적 중에서 환지교육구간의 모든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간단하잖아. 전체 환지교육구역 면적에서 모든 환지교육구간의 모든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균 토지 부담률로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할만해요? 그림으로 기억하라니까. 환지교육구역 면적에서, 지금 환지교육구역 면적은 일부입니까? 전체입니까? 전체 환지교육구역 면적에서 환지교육구역 안에 있는 갑의 보류지도 있고 을의 보류지도 있을 거 아닌가?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의 보류지 면적을 합한 거야. 환지교육구역 안에 모든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토지 부담률이에요. 단 환지교육구역 안에 봐요. 이 환지교육구역 안에 본래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있어. 본래부터 시행자 소유 땅이라면은 개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에서 부담한 거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시설 용지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시설 용지로 쓸 수 있도록 정한 땅이 있어. 시행자에게 기속될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면은 그 시행자에게 기속될 공공시설 용지도 개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한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 관계가 없는 이 두 가지를 포함시킵니까?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까? 제외하면 되는 거야.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기속될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면 그것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빼라는 거지. 여기서 빼면 돼요. 전체 환지교육구역 면적에서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기속될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면 이것을 제외하고 산정하라는 거지. 그리고 보류지 면적에서도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면 그 공공시설 용지 면적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전체 환지교육구에서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단 시행자 소유 토지와 시행자에게 기속될 공공시설 용지 면적을 포함하고 산정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이렇게 오면 끝난 거예요. 이걸 설명 듣기 전에 그 공식을 보면은 머리가 아프죠,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공식을 이해한 다음 한번 보시라고 그걸. 보시면은 머리가 아픈지 상쾌해지는지. 그래도 머리가 아프시면 제 탓은 아니에요. 자, 같이 봅니다. 엄마, 아빠 탓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공식 한번 보세요. 환지교육구역 면적에서 뭐지 차지하는 비율이죠?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뭘 빼라 그랬죠? 시행자 토지하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될 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럼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멈추시면 돼요. 혹시 궁금하면 6번 정도까지 읽으면 좋아. 6번은 문제집에서 가끔 보게 될 거예요. 6번 같이 봐요. 나중에 문제집에 나올 겁니다. 환지교육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교육구역 안의 도로로서 환지교육구간의 도로로서 너비 몇 미터? 25m 이상인 간선도로는 지금도 줄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줄 거예요. 이걸 외워야 되는 거라고. 토지 소유자가 뭘 부담하죠? 도로 부지를 부담합니다. 토지 소유자 줄 거고 도로 부지 동그라미 해가지고 봐요. 토지 소유자를 줄 거고 도로 부지를 동그라미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뭘 부담합니까? 도로. 토지 소유자는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는 거야. 그 다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밑줄 거예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뭘 부담하죠? 공사비를 보조합니다. 공사비 보조 동그라미. 공사비 보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 부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서 공사비를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 환지구역구역의 너비 25m 이상인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하죠? 토지 소유자. 공사비 보조를 누가 하죠? 관할 자치단체.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더라고. 환지구역구역의 너비 25m 이상인 간선도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위치를 바꿔버리잖아. 도로 부지를 누가 부담하죠?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은 부지를 부담하고 공사비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환지구역구역에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문제집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의미 두지 말고 그냥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3번 봐요. 3번. 279페이지 3번 보셨습니까?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 나와 있습니까?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를 별표 2개. 이걸 거의 몰라. 거의 몰라.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들어보세요.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여보세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뭐 하죠? 공사 완료를 공고하죠.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조성 토지로 공급될 수도 있고 원형지로 공급될 수도 있고 그때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은 원칙이 뭐죠? 조금 전에 배웠잖아. 앞 시간에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함의 원칙인데 학교 용지 등 공공청사 용지는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사회복지시설 용지 중에서 유료시설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용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공장이 그 밖으로 이전할 때 공장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 건설 용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 200실 이상의 객실 갖춘 호텔 부지 용지 등은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우리 안 했나? 그 다음에 원행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정하죠? 원행지 공급 가격은 원행지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와 원행지 개발자가 협의 결정하죠.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공급한다. 원행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와 원행지 개발자 협의해서 결정한대.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채로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할 때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 평가 방법을 지금도 배울 거야. 이걸 물어보면 거의 몰라, 거의.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어찌어찌 암기하는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 평가 방법을 물어보면 대답 못 하더라고. 여러분은 하셔야죠. 별표를 2개 하신 거죠. 같이 갑니다. 3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제공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나와 있죠. 줄 것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줄 거예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줄 거예요. 그에 앞서서 의무적으로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때 공인평가기관이 감정평가법인 등이야. 감정평가법인 등을 평가하게 하여서 결정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앞으로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반드시 그에 앞서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잘 보고 대답하십시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제공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시위를 거쳐서 결정하되 이 경우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옮겼습니까? X. 그런 식으로 나와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시위를 거쳐서 결정하지만 반드시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오시냐면은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로 돌아옵니다. 272페이지 오세요. 272페이지 오시면 돼요. 272페이지를 펼쳐두시고 잠시 휴식했다가 진행할게요. 네.